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슬람에 대해서 배우는 것 중에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여성에 대한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타이틀을 중동 무슬림 여성의 이해라고 적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중동에 대한 그 오해와 편견이라는 좀 더 큰 제목을 적었죠. 우리가 이제 중동 지역에 대해서 특히 무슬림 여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때 많은 편견과 오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그리고 극명하게 대두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우리와 다른 그들의 그 여성에 대한 인식 이 부분을 다루면서 다시 한번 그 여성에 대한 관점을 다르게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그 표지에 이제 무슬림 여성의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이미지에서 이제 눈만 빼놓고 전부 전체를 가렸죠. 그래서 이러한 여성을 봤을 때 우리가 과연 그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여성은 어떻게 인식되는가 이거를 비교해 보면은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잘못 알고 있고 또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추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크게 세 가지예요. 오늘은 제가 이제 학습 목표 뭐뭐 한다 뭐 이렇게 설정하지 않고 그 질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슬림 사회의 여성의 지위, 일반적으로 낮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낮은 이유가 오직 이슬람 탓인가? 이슬람 때문에 무슬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무슬림 여성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아이콘 베일, 히잡이라고도 얘기하죠. 히잡에 어떠한 문화 코드가 담겨 있는지, 그리고 히잡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슬림 여성의 그 억압의 상징으로서 히잡을 많이 떠올리긴 하는데, 과연 그들의 관점에서 무슬림 여성들은 왜 히잡을 쓰는지를 한번 이해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베일에 담긴 문화 코드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슬람 여성의 결혼 문화, 이슬람의 결혼 문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일부 다처제, 우리가 이슬람의 결혼 문화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한 명의 남편이 네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무슬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시작됐고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혼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슬람 사회에서 그리고 이슬람 법에 따르면 여성한테는 이혼권이 주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성한테만 이혼권이 주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여성을 굉장히 감성적인 존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성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혼권이 여성에게 주어진다면 감성적인 여성이 뭐 화가 나거나 부부싸움하거나 좀 불만이 있을 때 이혼권을 내세우면서 이혼을 선언하면서 이제 이혼이 남발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인식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지 그 뿌리도 한번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무슬림 여성이 완전히 이혼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남성이 아빠로서 아니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이교도적 행위를 한다거나 정신 이상자이거나 뭐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슬람에서 굉장히 금기시하고 있는 뭐 술을 먹는다거나 뭐 이런 행동들을 했을 경우는 이혼권 여성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이슬람 지역 하면 굉장히 넓은 지역에 포진되어 있죠. 이 지도에서는 대부분 이제 중동과 그리고 북아프리카 플러스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뭐 그 아메리카 대륙, 그 북미 지역, 남미 지역 플러스 이제 유럽에도 수많은 무슬림 여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무슬림 여성들은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동, 미들이스트와 노스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역, 소위 메나라고 부르죠. 미들 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 앞에 그 영어 대문자 앞부분을 따가지고 미들 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에서
메나 지역의 무슬림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매해 WEF라고 불리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성격차를 치수화해가지고 발표를 해요. 이제 이들의 그 치수를 재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남성과 여성이 얼마큼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가, 얼마큼 경제적인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정치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큼 의료나 보건 분야에 대한 그 접근이 용이한가, 뭐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남성과 여성의 그 성격차를 인덱스로 표현을 해가지고 매해 출판을 합니다. 매 겨울쯤이요. 그래서 작년에 출판된 그 치수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글로벌 젠더 갭 인덱스를 하면은 대부분의 국가, 아랍 중동 국가에서는 여기 미들 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는 다 100위, 132, 142, 152 뭐 이렇게 주로 이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한 120위권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굉장히 높은 순위를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중동 국가에서 이스라엘은 1위고요. 그 다음에 2위가 122인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이것은 2021년 이전 자료이고요. 2021년에 겨울에 이제 출간된 자료에 의하면 아랍에미리트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2021년에는 122에서 72위까지 굉장히 급속도로 젠더 갭이 상당히 좁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참고 자료를 하나 가져온 게 뭐냐면,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슬람 지역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다, 남성과 여성의 성 불평등이 굉장히 크다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떨까라는 자료를 함께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들의 사회에서의 성격차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2021년 이전에는 108위였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101위로 7단계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 국가보다는 성격차가 그래도 좀 괜찮지만, 크지 않지만 전 세계 평균으로 봤을 때는 높지가 않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참고 삼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그래프로 가져왔는데, 전 세계 글로벌 젠더 갭 인덱스에서 여기 초록색이 이제 중동이에요. 가장 낮은 그래프에서 가장 밑에 순위를 차지하고 있죠. 이게 이제 가장 밑에 이제 선이 그려질수록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격차가 크다를 이제 방증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남성과 여성의 이렇게 큰 성격차의 원인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슬람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슬람 때문인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무슬림 사회 여성의 지위 낮은 이유는 오로지 이슬람 탓인가? 남성과 여성을 바라보는 이슬람 시각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평등과 공평의 관점을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평등한 거는 여기 그림에 그려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n분의 1씩 갖는 거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공평은 조금 사회적인 약자가 좀 많이 갖고 사회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은 조금 덜 갖고, 이런 거를 이제 의미하는 건데,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평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 3명의 사람이 서 있죠. 이랬을 때 이제 야구 경기가 울타리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제일 키 큰 사람이나 중간에 키 큰 사람, 제일 작은 사람한테 똑같은 높이의 상자가 주어지게 돼요. 이게 평등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평의 관점에서는 제일 키가 큰 사람은 키가 크기 때문에 상자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야구 경기를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자가 주어지지 않고, 두 번째 키 큰 사람한테는 하나의 상자가, 그리고 세 번째 키 큰 사람한테는 2개의 상자가 주어지면서 결국 모두가 이제 공평하게 야구 경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가 평등과 공평에 대한 이렇게 서로
그 다른 개념이 있다라는 거를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이해는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등보다는 좀 강하다고 생각하는 남성이 여성을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보호의 의무가 주어지고, 사회적인 약자에 해당하는 여성은 남성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남성이 보호를 하기 때문에 남성한테 역시 순종할 의무도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강한 남성에게 여성에 대한 보호를, 약자인 여성에게는 보호의 대가로 순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코란에 어디에 근거를 하냐, 4장 34절에 보면은 평등보다는 공평관이라는 부분이 잘 나타나 있는데, 여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남성은 여성의 보호자라. 이는 하나님께서, 알라죠. 알라께서 여성보다 강한 힘을 남성에게 주셨기 때문이라. 남성은 여성을 그들의 모든 수단으로서 부양하나니, 그러니까 책임을 확실하게 져야 된다 이 말이죠. 건전한 여성은 헌신적으로 남성을 따를 것이며, 남성이 없을 경우에 남편의 명예와 자신의 순결을 보호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사회상을 봤을 때는 여성의 순결이 남성의, 아니면 한 가문의, 아니면 한 부족의 명예와도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정절과 순결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질서를 제일 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한테는 주어진 임무 중에 하나가 사회 질서를 잘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역할과 의무가 있고,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역할과 의무가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의무를 잘 준수했을 때에만 사회가 잘 유지가 될 수 있겠죠. 이슬람 사회에서는 가장,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다룰 부분인데, 사회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우리가 이제 서구의 개념에서 봤을 때 인디비주얼이 아니에요. 하나의 여기는 이제 컬렉티비즘의 관점에서 사회의 가장 작은 구성 단위인 개인, 인디비주얼이 아니라 한 패밀리입니다. 가족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부장적인 질서, 한 가족에서 이제 가부장이 가족을 대표하게 되는데, 가부장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에게 엄격한 성 역할이 주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성 역할을 엄격하게 하는 데 있어서 공간을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남성과 여성 간에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사고가, 이제 이데올로기가 과거에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는 여전히 이제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 공공장소에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게 해요. 그래서 불필요한 접촉이 있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 불필요한 접촉이 있을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그 공간을 집 안에서는 우리의 사랑방과 안방 문화가 있는 것처럼 집이 이중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는 여성들의 공간이 있는데, 과거 이러한 제도를 일컬어서 하렘 제도라고 했죠. 이 하렘은 터키에 있었던 술단의 궁에서 여성들만 존재하던 이런 공간을 이제 의미하기도 했었는데, 이 하렘은 아랍어에서는 하람에서 왔어요. 하람. 그러니까 하람은 금지된 것, 할랄은 허용된 것. 금지된 공간, 다른 남성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공간, 이러한 공간을 이제 하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집 안에서는 벽이나 아니면 사막에서 이제 텐트를 쳐놓고 사는 베두인 같은 경우에는 천막을 들이워서 남성의 공간과 여성의 공간을 분리할 수가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이제 여성들이 집 밖을 나와서 그러니까 활동할 수도 있잖아요. 이랬을 경우에는 여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가리느냐, 바로 천을 둘러서 자신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히잡 할 때 히잡, 그리고 이 히잡이 아랍어에서는 하자바에서 나왔는데, 이 하자바가 바로 가리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집 안에 머물면서
남성과는 분리된 공간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여성이 집 안에서 집 밖으로 이제 발을 내딛는 순간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이제 가리게 되는 그 베일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인식이 바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 이유에서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 즉 여성을 보호해야 되고 남성과 여성의 공간을 분리해야 되고 이것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 제도 속에서 불평등한 법 제도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혼권은 감정적인 존재로 알려진 여성보다 좀 더 이성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남성한테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중동 지역에 가면은 보호자법이라는 게 있어요. 가디언십.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여성이 이제 자기가 남성한테 보호를 받고 있죠. 그래서 자기를 이제 보호하고 있는 대상, 남성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 결혼을 하고 나면은 남편, 그리고 혹시 이제 아버지나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부재 시에는 삼촌이나 아니면 자기 아들, 아니면 자기 동생이 자신을 이제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호자는 중요한 점이 여성에 대한 결정권도 가지고 있다는 게 오늘날 현대의 여성이 활동하는 그 영역을 생각한다면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러한 간극 때문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다라고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여성이 여행을 간다거나 여성이 결혼을 한다거나 여성이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학업을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두고서 어떻게 그녀들은, 그러니까 무슬림 여성들은 자유가 없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관습법이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크게 와닿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성인이 막 되고, 대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됐을 때, 부모님한테, 어느 날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결혼에 대한 허락을 받죠. 이 사람하고 저는 같이 살고 싶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부모님한테 어머니, 아버니, 저 이제 그 공부를 좀 해외에서 더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엄마, 아빠, 저 좀 여행을 좀 가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고 그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 개념과. 중요한 점은 이제 허락을 해줬다는 의미는 그만큼 그 자녀에 대한 피보호인에 대한 책임을 더 크게 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의 개념에서 봤을 때, 우리의 인식상에서 봤을 때 여성이 어떻게 저렇게 구속당하고 살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그 생활문화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이 보호자법이나 이혼법, 이렇게 그 보호자법 같이 특히 이제 관습법으로 정해졌을 때 부모가 이제 허락을 안 했을 때 자녀가 하는 행위, 부모의 의사에 반대해서 하는 행위에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우리와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식이 좀 우리가 다르다는 그 배경을 좀 알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고요. 중요한 점은 사회 구조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여성들이 과거에처럼 막 이렇게 근육을 가지고 노동을 하지 않아도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사무직 충분히 할 수 있죠. 근육이 필요하고 힘이 없어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 구조의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여성을 보호해야 되고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고 이런 인식이 변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 속에서 여성을 같이 이제 사회의 활동에 참여시키면서 파트너로 여기면서 함께 성숙해가는 이러한 과정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이슬람 세계를 생각할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답답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사회적인 인식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느리게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사회 구조가 변화함을 이제 이슬람 사회도 받아들이고 이제 향후에 변화가 진행되리라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하나 있고요. 반대로 변화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가령 이제 원리주의라고 제가 또 써놨는데 변화를 전통에 대한 단절, 특히 이 전통에 대한 단절이 뭐로부터 유입된 사상이냐? 특히 서구화, 근대화 이런 것들과 이런 것들이 유입된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전통과의 단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일부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슬람을 배신하거나 이슬람으로부터 멀어진 것에 대한 결과로서 이제 간주해서 이 변화를 거부하는 그 움직임도 있다. 그런 흐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를 거부하는 움직임에 그 많은 여성들이 이제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요 점이 바로 이슬람 사회의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보호자법에 관련된 영상이에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두 가지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각각 2분 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왼쪽 No Freedom to Travel 이라는 그 영상이 있는데 이거는 휴먼 라이트 워치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을 사례로 보호자법이 너무나 강력하게 시행이 돼서 여성들은 이 보호자법이라는 관습법 하에 사실은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복종되고 구속된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가 아니라 바로 여성을 소유하는 이러한 인식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줄거리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여성이 의사예요. 근데 뭐 영국에 이제 학회가 있어가지고 학회에 참석하고 싶어요. 이랬을 때 집에 있는 자기의 보호자 남성한테 학교에 있는데 가도 돼? 그랬더니 남성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성은 할 수 없이 학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제 좌절감 느끼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묘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딸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랬을 때 그 딸은 이제 감옥으로부터 출소할 날을 손꼽아 기다려 달력에다 XX자 치면서 그런데 이제 엄마랑 아버지가 그 출소하는 날 오게 돼요. 엄마가 이제 딸을 끌어안지만 아빠는 너는 우리 집에 shame, 불명예를 안겨줬어. 수치심을 안겨줬어. 너는 출소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딸을 꺼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 남편의 허락이 없이 여성들은 어떠한 것을 결정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을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호자법의 폐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영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슬람 세계에서는 여성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운동은 있을까? 라는 점이 궁금해질 것 같아요. 페미니즘, 이슬람에서 페미니즘은 있을까?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이슬람 사회에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좀 알러지가 커요. 그러니까 민감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때 중동에서 저보고 이제 뭘 공부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성에 대해서 공부해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큰 선입관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여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서구의 페미니즘에 대한 이슬람 무슬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에요. 여성 운동이 왜냐하면 가족보다 개인을 중시 여기는 이기적인 행위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굉장히 중심적인 그 가족주의 사회에서 누군가의 여성들의 희생이 항상 있어 왔죠. 그런데 이러한 희생에 대해서 여성들이 자기의 권리를 찾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가정이 붕괴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슬람의 그 큰 기둥이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가치와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왜냐하면 엄마가 엄마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면 2세대들이 제대로 키워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서는 국가의 정체성까지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 문화가 붕괴될 것이라고 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서구의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여성에 대한 그 권리
여성의 지위 이런 것들을 좀 더 낮게끔 좀 더 남성과 동등한 부분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러한 운동들을 이슬람의 가치와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가족 문화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세계에 페미니즘은 존재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아스마 바를라스라고 하는 파키스탄 출신 페미니스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사진에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면은 이슬람과 페미니즘 같이 공존할 수 있다, 같이 양립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성 차별 존재한다는 거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차별의 원인은 코란에서 찾고 있잖아요. 즉 이슬람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란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은 싱글 셀프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녀는 서로 동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남녀가 본질적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 모두 하나의 개체에서 나왔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혼합된 한 방울의 정액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사 코란 9절 제가 이제 인용을 해놨는데 그래서 인간은 동등하게 창조가 되었으나 문제는 가부장 사회의 문화권에서의 관습, 전통 이것들로 인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만 제거가 되면 이슬람과 페미니즘은 서로 양립이 가능하고 이슬람 페미니즘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스마 바를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란이 산문체로 쓰여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시처럼 쓰여 있는데 시는 누가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하게 해석이 되죠. 그런데 이 코란을 해석하는 사람들, 즉 이슬람 법학자들이 다 거의 대부분 남성이에요. 따라서 코란이 해석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남성 중심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란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여성과 관련된 그 문장을 해석할 때도 상당히 남성 중심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코란은 산문체의 시형태로 해설서 없이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남성학자가 남성 중심으로 코란과 하디스를 해석하는 것이 현재 이슬람 세계의 남녀 불평등의 원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잠깐 이제 이슬람 법 체계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슬람 법 체계는 보면은 제일 중요한 법의 근원이 알라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적어 놓은 게 코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 그 법의 근원은 알라의 말을 전달한 사도 무함마드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디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코란과 하디스에 대한 법 해석, 법 유추, 합의 이러한 것들이 세 번째로 중요한 법의 근원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개입을 할 수 없었고 접근이 불가능했죠. 따라서 코란과 하디스에 대한 법 해석이 굉장히 남성 중심적으로 되었다. 따라서 보호자법이나 이혼권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남성학자 중심으로 해석된 결과 오늘날 여성들의 지위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이슬람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슬람 세계에 가보면은 주로 이제 women studies보다는 gender studies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왜냐하면은 women studies 하면은 가부장 사회의 구조에서 여성을 그러니까 희생되는 사람을 여성으로 보고 있고 그 상대편에는 남성, 가해자를 남성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만을 공부를 하잖아요.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만. 그런데 젠더 스터디즈는 가부장 사회에서 희생자는 여성뿐만 아니라 그 이데올로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남성 역시 희생자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남성은 여성의 보호자라 이랬을 때
우리 이제 아버지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그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그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어쨌든은 포기하면서까지 가족들을 위해서 부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고 아파도 뭐 이런 모습들 많이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 보호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책임감이 남성한테도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성한테도 여성은 이제 그 가부장제 사회 구조 내에서 희생양이지만 남성 또한 가부장 사회 구조의 희생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을 함께 공부하는 젠더 스터디즈가 더 이제 더 많이 사용되는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주목할 부분이라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슬람의 여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 보수적인 코란 해석가, 주로 남성들의 시각이겠죠. 이것과 우리가 이슬람 페미니스트의 시각을 함께 비교를 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보수적인 코란 해석가에 따르면 성성은 본질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남성성과 여성성,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 남성의 공간, 여성의 공간. 남성은 여성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능력면에서 우월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여성의 우위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슬람 페미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성과 남성은 한 몸에서 나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따라서 남녀차별의 원인을 이슬람의 종교적 교리에서 찾기보다는 남성 중심적으로 해석된 교리와 가부장적 관습과 전통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구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종교 이외에 여성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요소가 좀 있어요. 이 부분은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가부장 중심 부족주의. 부족주의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 제도 중에 하나인데, 부족주의에 따르면은 이제 그 전에 제가 성에 따라서 이슬람 사회에서는 어떻게 공간을 활용하는지 이 부분 잠깐 아까 언급했죠. 하렘제도 언급하면서 이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남성의 공간과 여성의 공간을 분리해놔요. 그러면서 남성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공적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고, 여성 같은 경우는 사적 영역, 즉 집에서 이제 활동하도록 권유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가장 부합하는 공간은 그래서 집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슬람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섞이는 이흐틸라트라고 하는데 섞이는 것을 금지시켜요. 그래서 서로 이제 분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제 여성에게 적합한 역할과 일은 사회적 통념이 강하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여성이 사회적으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분야, 적합한 분야는 교육이나 아니면 명예가 있는 직장 뭐 이런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을 가장 이상적인 직업군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의 정치 참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과거에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샤가 낙타 전투에서 이제 패하고 그 이후로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성은 정치 참여에서 굉장히 남성들로부터 소외가 되어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감성적인 존재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합의를 통해서 권력을 이제 쟁취하는 정치의 본질이 여성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감정적인 여성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여성들이 가끔 가다가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부족이나 아니면은 정부에서 상징적인 제스처로서 여성 강요를 임명하거나 이런 차원에서만 여성 인력을 좀 활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부장 제도와 남성 중심 부족주의가 여성의 정치 참여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는데, 이것과 더불어 제가 한 가지 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모로코에서 국회의원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단국대학교에 와가지고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남성의 아내이자 아이의 엄마로서 국회의원을 이제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중동 지역의 문화의 특성상 굉장히 더운 낮 동안에는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활동하는 시간은 해가 진 저녁부터 사람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녁 먹고 사람들이 주로 이제 만나서 사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정치 모임도 바로 이때 많이 행해지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한 밤 9시, 10시부터 정치적인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랬을 때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로 대부분 남성들이죠. 그런데 이 여성 의원이 이 정치 모임에 참여하려고 했을 때 남편이 굉장히 거부감이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부장 제도, 가부장 문화, 정치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바라보는 그런 인색한 시각 이런 것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여성의 정치 참여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슬람이라는 곳, 이슬람 지역 하면은 경제적으로 자원이 많은 나라, 석유가 많은 나라, 가스가 많은 나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2008년도에 마이클 로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흥미로운 논문 하나 출판을 했어요. 그 논문에 의하면은 자원의 저주, 오일 커스, 이슬람에서 그 여성의 권리를,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그 굉장히 낮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석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석유의 저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일 커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일반적인 경제 성장 모델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남녀 평등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자원에 의지한 경제 성장은 오히려 남녀 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로 이제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성 여기 밑에 또 써 있는 거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국가에서는 석유의 부를 이제 분배를 하려고 하죠.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공무원으로서 아니면 공공기관의 일자리에 굉장히 많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채용을 하게 돼요. 이러면서 석유의 부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남성들에게 넉넉한 월급을 주게 됩니다. 이랬을 때 남성들이 이제 월급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석유가 발견되기 이전에는 여성들도 가업에 참여를 해야지만 이제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남성들이 국가로부터 이제 분배되는 이 석유부를 월급으로서 받게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점차 밖에 나가서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들은 본인들이 이제 충분한 그 인컴이 있기 때문에 이슬람의 그 명예 문화를 생각해 봤을 때, 중동 지역의 명예 문화를 생각해 봤을 때 자신의 아내가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여성들이 점차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유휴 인력으로 남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이슬람에서 명예로운 여성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을 더 바라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집안의 사적인,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사적인 영역에 머물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점차 이제 여성들이 집에 머물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바로 계층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복잡한 양상을 나타나게 되는데, 과거에는 상류층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집안의 남편의 명예,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 주로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집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집 안에 머물러 있었고 대신 다른 이제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밖에 나서 시장도 보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끔 했었거든요. 이랬을 때 상류층 여성들은 집 안에 주로 이제 머무는 존재였다면 좀 저소득층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공간에 함께 섞이면서 사회활동을 하는 인력으로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석유의 부로 인해서 이제 자기의 남성들이 점차 좋은 직장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들 여성들은 사회에 진출하지 않고 집에 남아있게 되죠. 근데 이랬을 때 상류층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이제 해외로 유학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좀 더 높은 고등교육기관에 자녀들을 보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본국에 돌아오거나 아니면 이제 학위를 받고 있으면 좋은 직장을 얻게 되죠. 근데 이 좋은 직장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교육직이나 전문직이에요. 이런 공간은 남성과 여성의 공간 분리가 될 수 있는 공간 분리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직장이고, 그리고 이들 여성한테는 명예로운 직장을 갖기 때문에 집안에 이제 또 하나의 여성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흠이 아니라 명예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들 여성에게 나가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인식이 좋죠. 이러한 문화적인 인식 때문에 계층에 따라서도 과거에는 저소득층 여성이 공적 공간에서 활동을 하는 그 활동 영역이, 활동 범위가 훨씬 많았다면, 이제는 반대로 상류층 여성들이 오히려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그 가능성과 그 범주가 훨씬 넓어지게 됐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석유 발견 이전과 이후에 그 여성들의 활동 범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좀 알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여성들에게 집에 머물기를 더 권고하는 이런 사회적 인식 때문에 가부장제도와 이슬람의 가치가 더욱 공고해지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문화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인식이, 이제 여성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명예와 도덕의 문화 코드예요. 그래서 모르는 이성과 접촉을 터부시하고 있고, 간혹 가다가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에서는 여성의 명예가 실추되는 경우가 있으면 집안의 남성이 자기의 여성을 이제 살해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게 돼요. 이를 명예살인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해요. 언어 킬링.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그러니까 그 여성이 취업을 한다라는 거는, 아니면 교육을 이제 더 받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죠. 하지만은 중동 지역의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주의 요 사상 때문에 개인의 자아 실현보다 가족 구성과 그들의 이제 명예 유지가 이제 우선시되고 있고요. 따라서 결혼 및 육아와 함께 여성들이 교육을 막 받고서 직장에 취업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가족주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이 이제 결혼하고 임신을 하고 이러면은 집에 다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주부로서 살게 되죠. 이러면서 일어나는 그 사회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되는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냥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엔트리 레벨까지만 머물다가 퇴사를 하게 되는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재취업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와 좀 비슷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성에 대한 문화적인 인식, 그리고 여성이 이제 그 명예, 집안의 명예를 나타내주는 이러한 문화 코드 때문에 여성의 일과 이동에 대한 자유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특히 이제 아랍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이 태동한 국가이고 굉장히 보수적인 국가예요. 따라서 관습법에 따라서 2018년도까지는 여성 운전이 금지되어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여성이 자전거 타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제 그 원리주의적인 이슬람을 유지하기보다는 사회를 개방하는 그 마드렛 이슬람, 온건한 이슬람 쪽으로 좀 정책을 이동시키면서 사회를 좀 개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유일한 이유가 아니라 그와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요소가 함께 복합적으로 작동을 해서 이슬람 지역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참고 삼아 하나 가져왔는데, 과거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이데올로기, 여성에 대한 이데올로기는 현모양처 이데올로기가 있다면, 여기 중동 지역의 여성에 대한 이데올로기는 어머니를 숭배하는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어머니 발 아래에 있다라고 하디스가 사도 무함마드가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따라서 요 말은 뭐냐면은 여성이
집안에 있어야 되고 여성이 아이를 양육을 할 때 아이들이 천국을 느낄 수 있다. 이 말과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이제 남성과 여성의 역할 구분이 뚜렷한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은 자녀 양육과 가사라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을 경우에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을 선호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성 어떻게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좀 인식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게 되죠. 아랍인의 정서에서 특히 이제 여성의 리더십은 가족의 명예를 수호하고 전통을 보존하며 여성성을 훼손하지 않고 사회적 명성을 쌓았을 때 인정이 되고요. 여성 개인의 자아 실현이나 출세보다도 가정과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을 때 존경받게 되고 이럴 때만 완성이 되게 된다라는 거 참고 삼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취업을 해도 엔트리 레벨에만 머물고 최고 경영자는 도달하기 힘든 구조이다. 여기 보면은 이거 굉장히 좋은 자료라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 여성들이 교육을 못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빨간색이 여성의 고등교육 기관 진학률이에요. 봤을 때 쿠웨이트는 64%, 카타르 63%, 아랍에미레이트 60%,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서 일반적으로 여기 바레인 그리고 여기 예멘 어디 국가인지 잘 보이지 않는데 요들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성의 교육률이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더 높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여성들이 굉장히 더 많이 교육받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엔트리 레벨에만 머물고 뭐 최고 경영자 지위에는 도달하기 힘든 구조는 이런 사회에 존재하는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녀 양육과 가사라는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 먼저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진출이 이제 허용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퍼센테이지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 이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남성보다 여성의 교육률이 더 높은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집안에서 남성은 보호자 역할이라고 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집안이 어려울 경우에는 남성들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을 하기보다는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집안에서 웬만큼 받쳐주게 될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해외 유학을 선택을 하게 되죠. 자국에 머물기보다는. 그래서 이러한 변수도 숨어 있다라는 거. 여기 보면은 Male and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by Region 했을 때 남성과 여성의 그 노동시장 참여율이 여러 국가들 중에서 중동 아프리카 지역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죠. 파란색이 남성, 빨간색이 여성인 걸 봤을 때 남성과 여성의 취업률이 노동시장 진출 비율이 굉장히 현격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더 못한다는 거, 사회적인 그 장애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국가마다 여성의 일과 이동의 자유에 대한 아랍 세계의 법적 제한, 제가 2003년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도 이제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자료 계속 그냥 가지고 왔어요. 보면은 노동 시간을 제한하는 국가 법적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 노동 시간 제한이라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그 밤 근무, 나이트 시프트가 금지되어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주로 낮 동안만 일하게끔 되어 있고요. 밤에는 일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제한을 해놨어요. 국가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이제 여성의 보호 차원이라고 이렇게 해놨고요. 직종 제한,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직종도 법적으로 제한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모든 직종에 다 근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야의 접종을 근무할 수 있고요. 이동의 자유 제한. 그러니까 이동의 자유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보호자가 이동의 자유를 이제 허락하면은 이동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여성들의 이동의 자유도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 그렇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동의 자유는 이렇게 크게 없다라는 거. 카타르랑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런 국가들만 있고요. 그래서
여기 헌팅턴 포스트지 2013년 자료에 의하면 아랍 여성의 26%만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메나 지역의 단 13%만 여성들이 자신의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요. 따라서 진정한 아랍의 봄은 여성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OECD 수준 약 60%까지 26%인데 60%까지 높아진다면 메나 지역의 GDP는 20에서 25%까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즉 고등교육을 받았으나 유휴 인력으로 집안의 사적 공간에 머물고 있는 여성들을 밖으로 끄집어냈을 때 아랍 세계가 경제적인 발전을 크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치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제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제한적인 법적인 제한이 풀리면서 노동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국가 차원 그리고 여성 스스로의 노력 그리고 남성들의 지지도 있다라는 거 잊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국가 차원에서는 여기 보면 스테이트 페미니즘이라고 적어놨는데 페미니즘인데 국가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를 철폐하고 그리고 각종 법제도를 새로 만들면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국가가 주도해서 페미니즘을 남녀 평등의 그 인식을 조성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가 아랍에미리트가 젠더 갭 인덱스에서 굉장히 빅점프를 했잖아요. 여기서 봤을 때 2018년도 아랍에미리트는 내각 구성에서 여성 장관을 9명이나 임명을 했어요. 2020년에는 8명을 임명했고 굉장히 많죠, 수가. 이러면서 아랍에미리트는 의식적으로 여성 인력 활용에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성도 우리의 파트너이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파트너이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러면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정말 큰 꿈과 포부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작년에 이제 화성에 아말호라고 하는 그 우주선을 발사시켰어요. 이때 이 프로젝트를 이끈 사람도 바로 아랍에미리트 현지인 여성이고요.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국가 차원에서 이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정책을 과거에 존재했던 여성 운전 금지 정책을 폐지하고 있고 또 보호자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연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스테이트 페미니즘이 존재하고 있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가부장제 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이런 그 패트리아키, 국가 차원에 존재하는 패트리아키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라는 것을 여성들조차도 인식하고 있죠. 이랬을 때 페미니즘처럼 여성운동처럼 과격하게 길거리에 나서가지고 운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볼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이들 여성들은 어떤 식으로 운동을 전개하냐면은 negotiation, 그러니까 사회의 인식을 차츰차츰 바꾸는 방향으로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사회의 가치관, 보수적인 사회의 가치관, 권위주의 정부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니고시에이션을 한다라는 거. 이것에 대한 예는 와즈다라는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즈다라는 영화 우리나라에도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영상 클릭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잠깐 맛을 볼 수 있을 건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에 대한 자전거 타는 것을 금지했어요. 이랬을 때 한 여자아이가 자전거를 이제 얻기 위해서 굉장히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를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이제 개봉하고 난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의 자전거 금지를 철폐했어요. 이런 식으로 여성들은 그 보수적인 정권에 맞서거나 보수적인 사회적 가치가 맞서서 정면 돌파를 하기보다는 니고시에이션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역시 남성들의 지지도 있다라는 것. 보수적인 가부장 사회에서 남성들이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보호자법이나 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굉장히 여성들을 종속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엄격한 가부장의 모습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가족 관계, 그러니까 가부장,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로만 얽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으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죠. 따라서 자기 자신의 딸이 본인이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나 남편들도 무조건 사회적인 이유를 들어서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방해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와주는 존재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밖에서 봤을 때는 보수적인 가부장 사회의 남성의 모습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가정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좀 인식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베일에 담긴 문화 코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베일 하면은 억압의 상징, 그리고 베일을 벗어던지는 행위는 자유를 상징한다라고 이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본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다양한 종류의 베일이 있죠.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히잡인데 히잡은 아까 제가 이제 잠깐 설명드렸죠. 하자바라는 아랍어에서 나왔고 하자바는 가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리는데 뭘 가리느냐? 머리카락을 가리는 스타일이 히잡입니다. 그리고 차도르는 보통 이제 이란 여성들이 쓰는 스타일이고요. 니캅은 여기 눈을 빼놓고 마스크처럼 밑에 쓰는 이런 스타일 여기만 있고요. 그리고 부르카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을 생각하면 되는데 전체를 다 가리고요. 눈 부분만 망사로 좀 남겨놓은 스타일을 부르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상에 대한 그 코드, 의상 문화 코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검소함을 추구해서 비단이나 금, 은으로 장식된 옷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의 부를 과시하거나 화려한 것은 이제 입지 않는데 색상 보면은 순결과 깨끗함을 상징하는 흰색 또는 힘과 인내를 상징하는 검정색을 선호하고 있고요. 우리가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가면은 흰색을 입은 사람은 모조리 남성, 그리고 검은색을 입은 사람은 모조리 여성,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성들이 특히 이제 검은색 입고 남성은 흰색을 주로 입습니다. 남성, 여성 모두 긴 옷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이슬람의 관습도 있지만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 환경, 기후 조건 때문에 이제 의상이 그에 맞게 발달이 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그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햇볕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긴 옷을 입지 않으면 금세 이제 피부가 타기도 하지만 수분이 금방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몸에 있는 수분이 빨리 날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햇볕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긴 옷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슬람에서 베일은 이슬람의 전통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슬람이 도래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것에 대한 증거는 함무라비 법전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베일을 이제 셈족의 전통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 여성이 자유 여성, 노예나 매춘부로부터 자신의 신분을 구별하기 위해서 베일을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노예나 매춘부나 이들 여성이 자유인을 상징하는 베일을 썼을 때는 그 태형에 취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베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유인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정조를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슬람의 역사에서는 사도의 아내 아이샤가 최초로 이제 이슬람의 그 의미를 담은 베일을 썼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빗장 31절 코란 그 누르장의 31절을 보면은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믿는 여성들에게 말하라. 항상 시선을 낮게 들이우고 은밀한 부분을 감춰라.
머리 덮개, 히잡이죠. 베일을 목과 가슴까지 내려서 남편과 아버지, 남편의 아버지, 남편의 형제들, 남편의 아들들, 조카들, 조카의 부인들, 여자 노예, 성욕이 감퇴한 나이든 노예, 여성의 노출에 반응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장신구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목걸이나 귀걸이 이런 거 보이지 않게 그 베일을, 히잡을 써라. 요 말이에요. 그래서 코란 빗장은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사도의 아내인 아이샤가 어떻게 이제 처음 베일을 쓰게 됐는지 그 일화가 있어요.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무함마드가 이제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이제 사람들한테 포교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사도를 만나보러 와요. 근데 그 중에 뭐 대부분은 이슬람을 좀 배우고 싶은 사람, 이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이 오지만 일부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도전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도가 있고 사도의 아내가 옆에 같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농을 걸었다고 해요. 사도의 아내한테. 이랬을 때 이제 그것을 본 주변인들이 이제 화가 났고, 따라서 사도의 아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베일을 좀 쓰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이 베일을 쓰게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일은 정조와 자유인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 사도의 아내로서의 그 고귀함도 상징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이제 베일을 왜 쓰느냐.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죠. 종교적인 의미에서 무슬림임을 사회에 아니면 타인에 알려주기 위해서, 무슬림이라는 것을 이제 그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베일을 쓰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나도 베일을 쓰고 상대가 베일을 썼으면은 같이 한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도덕성, 베일에 부여된 이런 의미가 정조를 상징한다고 했죠. 그래서 도덕성.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이집트 젊은 사람들의 결혼 문화를 박사 논문으로서 연구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 보면은 여성들이 결혼할 나이쯤 되면은 다시 베일을 막 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나는 굉장히 정숙한 결혼을 이제 할 준비가 되는 정숙한 여성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베일은 굉장히 실용적인 목적으로도 쓰기도 하는데, 일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일을 쓰기 때문에 미용실에 갈 비용이 좀 줄어드는 사람들도 있고요. 옷도 매일 이제 뭐 다른 옷으로 이제 갈아입어야 되고 좀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경우도 많은데, 베일을 쓰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 피복비, 미용실 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아낄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실용적인 차원에서 베일을 쓰는 목적이고요. 또 베일은 가끔 이제 정치적인 목적도 들어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알제리가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1962년도에 독립을 이제 막 했는데, 독립운동을 할 때 알제리 여성들이 프랑스에 대한 그 반프랑스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전에는 사라졌던 이런 베일을 쓰면서 그 베일 안에다가 이때 제가 의미하는 베일은 히잡으로서의 그 베일의 모습이 아니라 전신을 다 이제 가리는 이런 뭐 차도르나 니캅이나 부르카 형태의 그 베일을 얘기하겠죠. 근데 부르카보다는 보통 이제 니캅이나 차도르의 형태인데, 이런 스타일의 베일을 이제 긴 옷을 입으면서 이 옷 안에다가 중요한 의약품이나 중요한 문서, 중요한 아니면 돈이나 아니면은 그 프랑스의 군인들로부터 그들의 그 체크 포인트를 지나칠 때 여성들에 대해서는 검문 검색이 심하지 않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러한 것들을 전달책으로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독립운동에 기여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그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들이 베일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유형의 그 정치색을 띠는 베일의 형태는 1990년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같은 아랍 형제국인 쿠웨이트를 침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쿠웨이트 여성들이,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 병사들에 의해서 군인들에 의해서 검문 검색을 굉장히 심하게 받고 있었고요. 이래서 남성들은 지하 세계로 들어갔어요. 반면에 여성들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은 알제리 여성들이 했던 것처럼 그 베일 안에다가 아바야라고 불리는 요 긴 옷 안에다가 무기를 숨기거나 문서를 숨기거나 돈을 숨기거나 식량을 숨기면서 독립운동에 큰 기여를 했었습니다. 이러면서 정치적으로 이제 하나의 그 움직임 반 이라크 움직임을 하면서 독립 쟁취에 상당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연구 논문에 의하면 남성들이 오히려 공적 공간에 있던 남성들이 사적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고 공적 공간에서 거의 보이지 않던 여성들이 사적 공간에만 있던 여성들이 공적 공간으로 나오게 되면서 공간의 활용에 있어서 리버스된 그 활용 양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또 연구한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베일을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 가면은 카타르도 마찬가지고요. 로컬이 굉장히 잘 살아요. 그 자국민들이. 그리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주로 이제 외국인 이주민들이 와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렇게 노동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때 그 몰이나 이런 데 가면은 자국민 여성들은 자기들의 그 전통 복장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입고 다녀요. 왜냐하면 그 옷 자체가 자랑스러운 에미리트인, 자랑스러운 카타르인, 경제력이 있는 여성을 상징하게 되죠. 이러면서 같은 이제 아랍 출신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아랍에미리트나 카타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역시 자국민을 따라서 이 아바야랑 쉬일라 같은 또는 뭐 히잡 이런 스타일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경제력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이 알파 나중에 또 한번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베일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을 분리시키는데 공적 공간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피지컬하게 그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일을 씀으로 인해서 분리 문화를 이제 실현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 베일이 상당히 패션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는 여성들, 우리 그 서구식 옷을 입으면서 베일을 쓰는 여성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베일이 서구식 의상 스타일과 콜라보가 돼가지고 굉장히 다채롭고 예쁜 형태로 창출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은 여기도 굉장히 예쁜 하이브리드 스타일의 베일을 볼 수 있죠. 참고로 이제 무슬림 남성의 의상을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무슬림 남성의 의상은 여기 보는 것처럼 그 사웁, 질밥이라고 해서 아니면 또 갈라비아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소매가 긴 그 옷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이제 요 긴 천 있죠. 이 긴 천 안에 흰색 모자를 씁니다. 모자를 쓰고 이 긴 천을 두르고 그 위에 입갈로 바람에 날리지 말라고 눌러주게 되는데 그 흰색 모자를 따기야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수건같이 생긴 요 옷은 요 천은 굿드라 머리를 덮는 사각형의 천이고요. 입갈이라고 이거 눌러주는 둥근 고리 입갈이라고 불러요. 여기 보면은 다 흰색이고 여기는 서양식 옷을 입은 사람들이고 이 흰색의 옷 위에 가운의 형식으로 이렇게 두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터번이라고 말하는 거는 무슬림이나 인도인들이 머리를 감싸는 천이고요. 이 굿드라의 형태랑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이 굿드라를 어떤 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유행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고인이 된 아라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부분을 좀 길게 내서 접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빨간색이나 검은색 체크 무늬로 많이 썼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요 사람 스타일은 그냥 이렇게 앞에 뾰족하게 튀어나오지 않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쓰는 사람들도 있고, 나라마다, 장소마다, 시대마다 굉장히 남성들이 쓰는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라운드로 된 이 그 갈라비아 사우 이걸 입었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와이셔츠 모양처럼 된 옷을 입었고요. 이 사람은 잘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 차이니즈 컬러처럼 목에 좀 스탠딩 컬러처럼 좀 올라오는 스타일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성들이 입는 옷 스타일도 다양하다는 거. 색깔도 여기 보면 완전 흰색이고요. 걸프 지역의 사람들이 좀 흰색을 많이 입고 그 북아프리카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색깔 입는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치마같이 긴 옷, 사우, 질밥, 갈라비아라고 불리는 이 옷 안에 샤르와르라고 불리는 속옷 바지를 이제 입게 되고, 그래서 이제 통풍이 좀 잘 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일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이 잠깐 전에 언급을 했었는데 21세기에 그 베일은 새로운 패션 코드로 부상했어요. 그래서 무슬림 여성들이 자기들이 그 베일을 글로벌 패션 스타일에 맞게끔 콜라보를 해가지고 좀 더 예쁘게 입는 방식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창조해 나가면서 힙스타 히잡이 그러니까 히잡을 굉장히 예쁘게 쓰는 이러한 디자인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유니클로 같은 경우도 무슬림 여성들 사이에 구매력이 좋아지고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좀 일반적 글로벌화된 옷에서 보수적인 스타일, 그러니까 좀 긴 치마 이런 것들을 입고 히잡을 쓰는데 그냥 일반 상점에서 파는 스카프를 히잡으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크리스찬 디오르나 명품 스카프를 히잡으로 두르는 여성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유니클로나 아니면은 유명 DKNY 이런 명품 회사들, 유니클로처럼 그 패스트 패션 이런 회사들이 무슬림 여성 고객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히잡이나 패션 이런 패션에 같이 동참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니클로 아웃핏 스타일리시 히잡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히잡을 쓰기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사진 보면 보그 아라비아 판에 이제 나왔는데 사우디 공주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몰고 있는 이 여성이 히잡이랑 아바야를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입은 모습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스포츠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포츠를 할 때 특히 마라톤을 한다거나 수영을 한다거나 이럴 때 몸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무슬림 여성들이 그렇게 드러나는 몸의 곡선이나 아니면은 살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이러한 옷을 입지 않죠. 그러면 점점 그러면서 이제 스포츠를 멀리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무슬림 여성들도 사회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서 스포츠나 이런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이러면서 나이키 같은 경우 히잡을 쓰면서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나이키 히잡 라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쁘죠. 이런 식으로 무슬림 여성들도 You can do it. 이게 이제 나이키의 하나 로고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무슬림 여성도 다른 여성들처럼 히잡을 쓰면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실제로 광고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나이키 What will they say about you? 요 2017년도 자료인데 이 광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H&M이 히잡 다양한 스타일의 히잡을 이제 패션 시장에서 이제 팔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영상으로 담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시면 어떻게 무슬림 여성들이 히잡을 쓰고 있는가를 알 수 있고요. 히잡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억압의 상징인가라는 의문부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또 의문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새로운 유형의 히잡 문화가 등장하고 있어요. 놀이 문화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할로윈 이럴 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코스프레 이런 거 하는데 히잡을 쓰고 히잡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화 캐릭터가 돼가지고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잡 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화 캐릭터죠. 근데 너무나 비슷하게 잘 묘사를 해놨죠. 전부 다 히잡을 써가지고 히잡 코스프레, 그러니까 놀이 문화가 된 히잡 문화 이거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히잡 하면은 아까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히잡 잠깐 설명을 했었죠. 근데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슬림들이 이주를 하게 되면서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유럽 사회에 동화되기보다는 자기의 고유 문화, 특히 종교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길 선호해요. 그러면서 히잡을 벗기보다는 유럽 사회에 있으면서도 히잡을 지속적으로 쓰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9.11 이후로 무슬림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게다가 이제 뭐 유럽이 이렇게 많은 무슬림 이주민들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유럽이 아니라 앞으로 유라비아가 될 거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무슬림 여성의 히잡 쓰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슬람 포비아 현상이 여성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여성이 히잡 쓰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유럽인들이 히잡 쓴 여성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히잡을 벗기거나 침을 뱉거나 이런 식으로 놀리거나 이렇게 좀 이슬람 포비아 현상이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2014년 테네시 대학교에서 이제 통계에 의하면은 무슬림 남성보다 여성이 반혐오주의와 관련된 범죄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고요. 피해자의 54%는 여성, 가해자의 80%는 10대와 30대 사이이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적인 혐오 범죄가 남성이 남성에게 가하는 반면 이슬람 혐오 범죄는 반대로 남성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타겟이 돼가지고 이슬람 혐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우리가 이제 좀 경각심을 갖고 살펴볼 문제거리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제가 이제 뉴스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2017년도 뉴스예요. 유럽 국가에서 풀 페이스 베일을 이제 금지하고 있다라는 건데, 특히 이제 보면은 그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불가리아, 그리고 이제 벨기에 이런 국가들에서도 점차 이제 히잡을 이들 국가는 완전히 법적으로 금지를 했고요. 그리고 영국이나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국가에서는 partially banned, 일부만 이제 banned 해놨고, 그리고 이제 다른 국가에서는 이제 authorize, 인정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유럽에서 점차 이제 이슬람 포비아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슬람 테러가 유럽가에서 벌어지는 그 빈도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무슬림의 복장에 대해서 좀 많이 규제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규제하고 있는 복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히잡의 형태가 아니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풀 페이스 베일이에요. 왜냐하면 부르카나 니캅 이런 걸 쓰면서 우리가 이 사람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죠. 남성이 부르카를 쓰고 있는지 여성이 심지어 부르카를 쓰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풀 얼굴 전체를 가리는 부르카를 이제 금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차도르 같은 경우는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부르키니라고 부르카 플러스 비키니 합성어예요. 뭐냐면은 해변가에서 입는 수영복, 우리나라에서 많이 입는 래쉬가드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것도 이제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 여성의 하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이 부르키니도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보면은 하나의 어디서 정확한 원인이 있다라고 이제 말하기 힘든 게 서로 간의 그 감정의 그 빚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유럽과 중동은 서로 지배와 피지배, 전쟁, 그리고 공격, 테러, 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간에는 서로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문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다만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앞으로 좀 평화적으로 좀 수정이 돼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슬람의 결혼 문화,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이제 이슬람교에서의 그 결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슬람에서 결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에서 결혼의 의미랑은 좀 달라요. 기독교에서 결혼은 신과 인간 간의 약속, 그래서 결혼은 굉장히 신성한 거.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혼을 허락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은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이제 보증한 계약이고, 혼인은 교회의 중재로 완성되므로 이혼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교에서 결혼은 계약이에요. 인간 대 인간의 계약. 신과 신도를 중개하는 권위는 그 누구에게도 부여되지 않았고, 따라서 결혼은 인간 대 인간의 약속이에요. 관계에 대한 약속. 그래서 이슬람 사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그 결혼의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나는 당신과 결혼한다라는 서로의 의사 표현 플러스 결혼 계약서입니다. 결혼 계약서를 서로 양쪽이 서명을 하고 있고, 또 이 결혼 계약서가 서로 이제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양쪽에 한 명씩 증인이 붙어야 돼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이슬람의 결혼 조건이에요. 이런 것이 없으면은 결혼이 정식 결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슬람 사회에서 결혼은 종교적 의무예요. 또한 사회적 의무입니다. 결혼은 종교적 의무라 함은 일단 알라의 명령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결혼한 자는 종교의 의무의 반을 수행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결혼은 종교적인 의무사항이자 또 사회적인 의무사항으로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면 됩니다. 여기 왼쪽의 그림이 굉장히 귀엽죠. 이게 보면은 제가 이제 이집트에서 결혼에 대해서 연구했다라고 했죠. 그때 2000년도 초반이에요. 2001년도였어요. 제가 이제 가고 난 바로 다음 며칠 후에 9.11 테러가 터져가지고 저는 이집트에서 이제 9.11 테러를 이제 봤는데, 여기 보면은 남성이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고 신부는 젊어 보이죠. 근데 남성이 결혼을 하면서 옷은 다 뜯어져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남성이 들고 있는 게 뭐냐면은 파투랏 타달릭 알파라하, 뭐냐면 결혼에 드는 비용. 그러니까 결혼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남성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우발쿠에자마 타타잠누라고 말하고 있는데, 뭐냐면 너희 gone mad, 미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부 머리에 달린 미용실 비용, 메이크업 비용, 꽃 비용,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뭐냐면은 최근 결혼 사진 팔레스 하면은 bankrupt, 파산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결혼에 있어서 대부분의 신랑이 부담해요. 이슬람 사회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남성은 여성의 보호자라 하기 때문에 그 문건 때문에 그 문장 때문에 남성이 모든 것을 다 대부분 90%를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 자기가 결혼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할 때까지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40대가 넘어버려요. 그래서 남성이 이렇게 나이가 든 상태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이 어린 여성과 중매를 주로 해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결혼을 할 때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모습들을 이 만화로 풍자를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합법적인 결혼 조건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청혼과 응답,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해야 되죠. 청혼과 응답이 있어야 되고 신부의 법적 후견인이 있어야 돼요. 신부는 스스로 결혼할 수 없다. 아까 보호제법에서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신부를 보호하는 사람을 왈리라고 해요. 왈리가 있어야 되고요. 법적 후견인. 그리고 이제 결혼을 진행하고 이거를 이제 정부에 등록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마우준이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집트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건데,
이집트에서 이 사례가 대부분 중동 국가에서 적용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 대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결혼을 할 때 남성이 여성에게 주는 비용인데 두 번을 줘야 돼요. 선납, 결혼이 성사될 때, 그리고 후납, 결혼이 끝날 때. 그래서 선납과 후납 두 가지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신부의 재산이에요. 그런데 간혹 아버지가 이제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신부들한테 그러니까 여성한테 이 돈을 주게 되고요. 선납금 같은 경우도 신부의 재산이지만 후납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혼할 때 여성의 재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위자료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가다가 신부 대금이 반드시 필요한 이슬람의 결혼 요건을 보면서 신부들, 여성들 남성한테 팔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 사실 딱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 신부의 재정 상황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약이고 이 계약을 보증해주는 사람이 양쪽에 한 명씩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양가 집안의 대표로 구성된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결혼 계약서, 이게 결혼 계약서예요. 오른쪽에 1960년대 결혼 계약서를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제 결혼 문화에 대해서 공부한다라고 하니까 이집트에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자기가 실제 썼던 결혼 계약서를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매우 고맙게도. 그래서 요거에 의하면은 비스밀라 라흐만 라힘 이렇게 적어 있는데 이슬람에서는 가장 처음 무슨 일을 할 때 비스밀라 신의 이름으로 해요. 항상 비스밀라. 그리고 여기에 그 결혼 계약에 대해 써 있고요. 결혼에 대해서 남성 신랑에 대한 그 신상 정보가 나와 있고 신부에 대한 신상 정보가 나와 있고요. 또 여기에 마흐르 액수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증인, 네, 그 신상 정보와 그에 대한 그 확인을 했다라는 그 서명이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5명의 서명이 들어가요. 신랑, 신부를 대신해서 신부의 아버지, 양쪽의 증인 4명이죠. 마지막 한 명은 마우준, 결혼을 등록하는 5명. 이 5명의 서명이 들어가는데 일부에서는 신부가 결혼을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결혼하느냐는 비난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신부의 서명도 함께 들어가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오늘날 결혼 계약서 같은 경우 여기 빈칸으로 또 남겨둬요. 그래서 양쪽 집안이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서로 조건을 또 제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신부가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직장 계속 다닐 수 있다. 이런 거. 아니면은 아이는 몇 명 낳을 것이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신부가 지금 학생인데 대학원까지 뭐 졸업할 수 있게끔 보장한다. 뭐 이런 것들. 큰 거부터 아니면 작은 거. 과거에 제가 이제 공부를 이제 쭉 결혼에 대한 거 책 서적을 막 읽어보니까 신랑이 남편이 아내에게 일주일에 얼마큼에 해당하는 돈을 갖다 준다. 그에 대해서 아내는 고기 반찬을 일주일에 몇 회씩 해준다. 아니면은 신부가 친정에 가는 횟수는 일주일에 몇 회다, 한 달에 몇 회다. 이런 것까지 적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 그런 거 적을 수도 있겠죠. 음식물 쓰레기, 는 누가 버린다. 청소는 누가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적어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결혼의 중요한 요건들 다 적어 놓게 됩니다. 이거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결혼은 서로 간에 사랑을 해서 맺어진 그 결과인데 우리가 이렇게 결혼 계약서에까지 조건을 달면서 이런 거를 써야 되느냐. 결혼계약서, 이슬람 세계 결혼계약서 너무 계산적이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옹호론자들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가장 큰 그 부부싸움의 원인은 서로 간의 기대감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누가 서로한테 이만큼 해주겠지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기 때문에 아예 이런 것들을 미연에 차단해서 결혼하기 이전에 충분히 토의를 거쳐서 네가 할 일, 내가 할 일을 정해놓으면 싸우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한 번쯤 어떤 게 더 맞는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모든 제스처의 출발점은 남성이에요. 그래서 구혼도 남성이 먼저 하게 돼요. 남자의 가족들이 여자의 가족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언약식을 해요. 결혼을 하겠다라는 언약식. 그래서 코란의 첫 장, 파트하장, 처음 첫 장을 같이 읽어서 결혼에 대한 약속을 하고 상대 집안에 대해서 일단 탐색을 하게 됩니다. 저 집안 어떤 집안이지? 저 집안 평판은 어떻지?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지? 그리고 우리 그 사윗감은 아니면 며느리감은 주변에서 어떤 평판을 듣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약혼식은 과거에는 신부집에서 했는데 오늘날에는 굉장히 다양해요. 뭐 호텔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사원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약혼식을 하면 데이트가 이때부터 허용이 돼요. 그래서 서로를 알고서 결혼 약속을 하고 데이트 알고서 이제 데이트를 통해서 서로를 알고서 결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서로 약혼을 하고 그때부터 서로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하고 이때 결혼식 때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고요. 정식 부부로 인정하지만 결혼 파티가 있기 전까지는 부부 관계는 없습니다.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 요건 중에 또 하나가 결혼 파티예요. 왜냐하면 결혼 파티를 통해서 내가 굉장히 소란스럽게 시끄럽게 결혼 파티를 진행하면서 내가 결혼한 걸 동네에 알리게 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거를 광고, 열란이라고 하는데 이 광고가 없으면 비밀리에 사람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누가 누구랑 결혼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이거가 이제 없을 경우에는 정식 결혼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요. 또 결혼 파티를 하게 되는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결혼 파티의 중요성은 결혼한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 그래서 결혼한 신부 집에 가면은 건물 전체를 전등을 막 이렇게 달아놔요.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아니면은 총을 막 쏘거나 아니면은 축포를 쏘거나 아니면은 불꽃놀이처럼 막 이렇게 이런 걸 터뜨리거나 이러면서 우리 집의 딸아이가 아니면 우리 집의 아들이 누구랑 뭐 결혼합니다. 이런 거를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슬람의 결혼에서는. 신혼집 마련은 관습상으로는 신랑이 하게 되고요. 제가 아까 그 만화를 보면서 설명했던 것처럼 과거의 결혼 형태는 90% 이상의 남성이 준비를 했어요. 다 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점점 살기가 퍽퍽해지는 거예요. 그 아랍의 젊은이들도. 그래서 오늘날에는 남성이 결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은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신부 측도 점차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그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집안마다 서로 다르겠죠. 어떤 집에 따라서인지. 그리고 신부 측은 대체로 이제 살림살이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또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제 이거 더 부연 설명할 게 있는데 마으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가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제스처로서밖에 역할을 못하는 국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국가의 가장 작은 돈의 단위, 우리 같은 경우에는 1,000원, 지폐로서 제일 작죠. 1,000원을 그냥 신부대금으로 책정해요. 우리가 이렇게 성스러운 결혼을 하면서 신성한 결혼을 하면서 어떻게 사랑의 가치를 돈으로 매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은 그냥 상징적으로만 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을 서로 이제 그 신부 대금으로 책정을 하죠. 이러면서 이제 이런 국가들이 튀니지하고 터키 같이 굉장히 근대화된 국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 주고받는 액수가 큰 국가는 걸프 지역이나 이집트 뭐 이런 데도 큰 돈을 주고받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집안마다 달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굉장히 그 안에서도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안 트레디셔널 웨딩 영상이 있고요. 그리고 아랍 웨딩의 영상이 있는데 두 영상에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위의 영상에서 없는 게 있어요. 결혼하는데 남성밖에 없어요. 그 화면에 남성만 보여요. 왜냐하면은 여성과 남성이 분리를 해야 된다는 이슬람의 그 관습법 때문에 남성은 남성의 공간에서 따로 결혼을 하고 여성은 여성의 공간에서 따로 결혼을 해요. 만약에 호텔에서 할 경우에는 볼룸을 2개를 빌려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2배가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 두 번째 영상은 굉장히 개방적인 국가, 뭐 레바논이나 이런 데에서의 결혼 모습이에요. 남성, 여성, 신랑, 신부 같이 입장하고요, 같이 춤추고요, 이런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 웨딩 나이트 디너 파티인데 여기 보면은 결혼식 파티에 그냥 이렇게 큰 그릇에다 낙타고기나 뭐 양고기나 이렇게 큰 그 동물 한 마리를 이제 잡아가지고 손님들한테 서빙을 하고요. 전통적인 결혼에서는 3박 4일 정도 먹을 정도의 충분한 음식을 준비해서 사람들이 충분히 결혼 파티를 즐기고 한다라는 거 그, 알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슬람 사회 일부 다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일부 다처제, 우리가 이걸 보고서 이슬람 사회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거에 왜 일부 다처 혼이 이제 제도로서 정착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슬람 사회가 처음 도래하고 난 다음에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랬을 때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은 대부분 남성이죠. 그러면은 남성이 전투에 참여해서 이제 죽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남죠. 이 미망인과 고아들을 사회의 제도 차원에서 흡수하기 위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다처운을 허락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처음에는 그 사회복지 차원에서 시작이 됐고, 결혼할 수 있는 아내의 수는 4명까지 허용이 돼요. 하지만 권장사항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4명의 아내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애정적으로 똑같이 대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 네 번째 아내 똑같은 크기의 집을 사줘요. 똑같은 크기의 차를 사줘요. 이런 건 될 수 있지만 어떤 아내한테 정서적으로 더 이제 애착이 가는지는 사람 좀 힘들겠죠. 이걸 다 똑같이 배분한다라는 게. 그래서 이거를 두고서 일부 학자는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사도는 결혼을 일부 다처제를 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4명까지는 허용하다고 했으니까 4명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권장사항은 아니라는 거. 특히 오늘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일부 다처는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사촌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사촌혼은 금지돼 있죠. 그런데 이슬람 사회, 특히 중동 이슬람 국가에서는 가족이 가장 중요한 사회의 핵심, 기본 요소라고 얘기를 했고, 가족의 안정, 부족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사촌혼을 하면은 서로 간에 잘 알기 때문에 이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촌끼리 결혼하고 이러면은 특히 이제 로열 패밀리 왕각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부가 다른 데로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재산을 지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힘도 지속적으로 탄탄하게 유지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촌혼을 이제 허용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사촌혼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유전병들이 조금 있어요. 눈이 사파리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즘에는 결혼을 하기 전에 서로 이제 건강증명서를 떼서 유전자 검사를 미리 해서 이들이 결혼했을 때 자녀가 건강하게 태어날 것인가 아닐까를 미리 좀 알아보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특징이 이슬람의 결혼이 일부 다처제가 있고 사촌혼이 있다라는 거. 여기 보면은 where in the world is polygamy legal? 폴리거미가 legal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있는데, 검은색이 permitted and practiced, 허용되고 실제로 행해지는 국가들,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들이죠.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 대부분은 이제 permitted and practiced 되는 국가들인데, 보니까 이제 제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작년에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읽은 게 있어요. 아랍에미리트 기사였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아니면은 그 다른 지역으로 가지 못하게 이렇게 통행 금지를 시켜놔요. 이랬을 때 첫째 부인 집에 있는데 그날 공교롭게 통행 금지가 실행이 돼 버렸어요. 이랬을 때 둘째 부인 집으로 어떻게 가요? 이슬람에서는 모든 아내에게 공정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 그 법학자들한테 문의를 하는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이랬을 때 배우자에 대한 공평성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법학자는 일단 아내가 이제 코로나가 통행 금지가 풀리게 된 다음에 첫째 아내랑 있었던 날만큼 나머지 아내랑 똑같이 있어라, 이런 해석을 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 아내, 두 번째 아내 집에 간다, 세 번째 아내 집에 간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이런 그 확인서 보여주고 다니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문제 때문에 코로나19 기간 동안, 통행금지 기간 동안에 일부 다처제가 어떻게 행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기사에서 제가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이 영상, 이집트 일부 다처제가 사라진다라는 영상이 있는데, 이것도 시간 되면은 한번 보라고 권해주고 싶어요. 이거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이집트의 결혼 형태예요. 과거에 한 3,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행해진 결혼 형태를 볼 수 있다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 삼아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앞에 언급한 걸로 대체를 할 테니까 따로 언급하지 않을게요. 여성한테 이혼권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제 결혼 관련 뉴스를 보면서 잠깐 또 다른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자국민들이 서로 이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 비용이 점점 많이 늘기 때문에. 특히 젊은이들 서베이란 거 보니까 신부 대금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결혼 못하겠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1,00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10%, 15%만 자국민이에요. 자국민 젊은이들이 점차 결혼을 안 하게 되면 이주민만 점차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국가의 정체성 기반이 흔들리게 되죠. 이것을 우려해서 그 아랍에미리트는 메리지 펀드, 결혼 펀드를 만들어서 그 자국민 젊은이들끼리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펀드를 좀 빌려줘요. 그러면서 아이가 한 명씩 태어날 때마다 그 갚을 돈을 좀 줄여줘요. 근데 굉장히 큰 돈은 아니고 한 2천만 원 정도 선에서 국가에서 결혼을 종용하기 위해서, 젊은이들 결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혼 통보, 제가 남편이 이혼권이 주어져 있고, 보통 이혼은 어떻게 성립이 되냐면 남편이 아내한테 증인이 있는 데서 난 너랑 이혼이야 선언하면 이혼이 성립이 돼요. 근데 첫 번째 이혼이야 라고 했을 때는 다음 날이든지 언제든지 취소야, 미안해, 내가 화가 나서 그랬어 라고 하면서 아내를 다시 되돌려올 수가 있어요.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결혼이에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또 어느 날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이 뭐 화가 나가지고 너랑 못 살겠어, 이혼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두 번째 이혼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남편하고 또 따로 떨어져 이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다시 남편이 아내가 필요하거나 아내가 그리워질 때 같이 이제 또 다시 합가를 해가지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두 번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난 너랑 이혼이라고 하면은 그 결혼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이혼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선언은 돌이킬 수 없는 이혼이다라고 알면 되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슬람식 결혼에서 이혼권은 일반적으로 남성에게만 주어지고 굉장히 이제 불공평하죠. 남성의 이혼 선언 3번으로 회복 불가능한 이혼이 성립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람들 앞에서 나는 너랑 이혼이라고 선언했을 때는 성립이 되는데 문자 메시지로 이혼 메시지를 보내는 거는 성립이 될까요? 아닐까요? 일부 학자에 의하면 의도가 있었느냐,
실제로 그 남성이 직접 문자를 쓴 거를 본 사람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나 없는 사이에 어떤 누군가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서 아내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이러한 남편의 의도가 있었느냐, 남성의 의도가 있었느냐, 이것이 이혼 성립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라고 본 기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슬람 사회에서는 성에 따라서 역할과 공간이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고요. 이슬람 공동체의 아랍어로 움마예요. 움마의 건설과 사회 질서 유지가 가장 최우선이고 개인이 아닌 가족이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로 인식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슬람에서는 페미니즘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얘기했죠. 이슬람 사회의 보수적인 모습은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기보다는 과거로 회귀하고 머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인식된다는 거,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들의 그 자세의 일부는 그들의 자세의 원인이 있다. 왜냐하면 변화하고 대응하고 적응하기보다는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 그래서 이슬람 원리주의 얘기 아까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상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무슬림이 있다라는 거, 개방적인 무슬림부터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무슬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슬람의 결혼 문화, 이슬람의 여성 문제 하나로 일반화해서 인식하는 것은 또 다른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 주의해야 된다는 거.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와 봐서 무슬림 사회 여성의 지위가 낮은 거, 그 이유는 오로지 이슬람 때문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베일에 담긴 문화 코드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가? 베일은 이퀄 여성의 종속을 의미하는가? 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슬람의 결혼 문화와 일부 다처제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서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